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어렸을 때 읽은 동화를 어른이 되어서 다시 읽으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동화 신데렐라만 해도 그렇다. 신데렐라에서 왕자는 고작 몇 시간밖에 보지 못한 신데렐라에게 반해서 청혼을 한다.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장차 한나라의 왕비가 될 사람인데 성격은 어떤지, 집안은 좋은지, 머리는 총명한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게 많을 텐데도 왕자는 덜컥 신데렐라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사실 왕자는 신데렐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예쁘다는 것과 그녀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 한 짝 외에는. 그런데도 왕자는 온 나라를 뒤져 신데렐라를 찾아내 결혼을 하고 만다.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왕자의 이러한 행동은 심리학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는 심리학의 헤일로 효과, 후광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 왕자는 신데렐라가 너무 예쁜 나머지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헤일로 효과란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의 어느 한 특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 특성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어이가 없는 왕자의 행동 때문에 피식 웃음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왕자의 이런 행동을 우리도 일상에서 흔하게 저지른다는 것이다.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온 광고를 보고 당장 필요도 없는 상품을 산 적은 없는가? 명문대 출신이라고 성격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없는가? 사람들은 동화를 단순히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 아마도 동화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단어와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엔 동화만큼 다양하고 섬세하게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장르는 없다고 생각한다. 동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고민과 문제들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캐릭터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책은 심리학을 처음 접하거나 심리학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은 책이다. 분명 심리학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흥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꽤 재밌는 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동화 속 캐릭터의 심리 상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설명이 신선하고 유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은 훨씬 좋아진다. 그만큼 심리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부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의 재미와 효용성에 푹 빠지길 바란다. 옷이 날개가 되는 심리학적 이유, 선비의 옷의 고정관념과 편견.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은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해서 옷차림이 늘 볼품없었죠. 하루는 높은 벼슬에 있는 대감이 곧 내 생일 잔치가 있으니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선비는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대감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집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대감댁 문지기들이 선비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대감은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서 잔치에 참석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지기들은 그제야 선비를 통과시켰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온 선비는 시종이 안내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종은 술과 안주를 차린 조그만 상을 선비에게 내주고 빨리 먹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상을 받은 선비는 그래도 누군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선비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선비는 허름한 옷을 벗고 반듯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일 잔치가 열리는 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이번에는 선비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문전박대했던 선비인 줄 몰라본 것이죠.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까 그 시종이 달려와 선비를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시종 역시 아까 그 선비인 줄 몰라본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좋은 자리에 앉으니 조금 전에는 아는 체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선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을 받은 선비는 자신의 옷에 술을 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사, 이 술을 바꿔라. 이 술은 내가 아닌 너에게 주는 것이니. 이 동화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하지만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옷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가령 아주 잘 차려입은 노신사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노인이 후줄근한 옷을 입고 앉아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노인에게 측은한 감정을 느끼며 독거 노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동화에서 문지기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선비를 내쫓으려 했다. 우리는 이런 문지기를 보며 야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문지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심리학자 존 몰로이는 옷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실험 하나를 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한 호텔로 들어가라고 시켰다. 이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도록 했다. 그 결과 문에서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94%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먼저 길을 양보했다. 이번에는 실험 협조자에게 허름한 옷을 입혀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랬더니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던 사람들의 약 82%가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 심지어 5%의 사람들은 실험 협조자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단지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와 마주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저렇게 좋은 옷을 입었으니 뭔가 높은 직책의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인상 심어줘서 나쁠 거 없지.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은 실험 협조자와 마주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나부랭이가. 옷차림에 관한 고정관념의 또 다른 예로 사회심리학자 밀그램의 실험을 들 수 있다. 그는 실험 협조자에게 작업복과 정장을 한 번씩 입혀 무단횡단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실험 협조자가 작업복을 입었을 때보다 정장을 입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실험 협조자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했다.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비싸고 질 좋은 옷만 입어야 할까? 정말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고급스러운 옷을 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밀그램의 후속 실험 결과 옷이 비싼지 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옷의 가격이나 질이 아니라 얼마나 깔끔하게 입었는가였다. 참고로 옷차림에서 중요한 것은 TOP다. TOP란 옷을 입을 때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동화 속 선비도 커다란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처음부터 깔끔한 옷을 선택했어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실 옷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종교, 직위, 지역, 국가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민을 판단하거나 혈액형을 예측하는 것부터 공무원은 꽉 막혔다, 마른 사람은 깐깐하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등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 교육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먹는 거미, 진해로 만든 튀김이 사실은 고단백이며 아주 영양가가 높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면 당신은 먹겠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편리함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부분만 가지고도 쉽게 판단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일일이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익숙함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일수록 그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히스테리를 잘 부리는 노처녀를 보고 노처녀라서 그래 라고 생각한다. 보통 노처녀는 히스테리를 잘 부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처녀의 다른 면은 보지 않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착각적 상관 때문이다. 착각적 상관이란 두 사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특히 소수 집단을 상대로 잘 나타난다. 소수 집단은 그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더 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들 수 있다. 네 번째로는 학습 때문이다.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경험이나 가족, 주변 사람 혹은 사회적 문화와 대중매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한 집단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집단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것이다. 그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릴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여야 하는 것일까? 사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참 바뀌기 어렵다. 그런데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릴 방법이 있다. 이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무자퍼 셰리프가 진행한 유명한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연구자들은 소년들을 모아 보이스카우트 캠프를 열었다. 그리고 소년들을 방울밴 팀과 독수리 팀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구역에 텐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서로의 텐트 앞에 진입 금지라는 팻말을 설치했다. 양 팀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기 팀만의 규칙과 분위기를 형성했다. 시간이 지나고 연구자들은 게임을 통해 두 팀을 경쟁시켰다. 그랬더니 소년들은 상대 팀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을 하며 싸우기까지 했다. 연구자들은 두 팀을 화해시키기 위해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서로 자주 만날 기회를 주었다. 접촉 가설이란 자주 만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다 같이 식사하기, 함께 영화 보기 등을 진행했지만 두 팀의 사이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 과제를 준 것이다. 가령 영화관에 가기 위해 함께 돈을 벌거나 사고로 흙구덩이에 빠진 트럭을
함께 끌어올리는 거등이었다. 그랬더니 양팀의 갈등이 점점 누그러졌다. 이 실험 내용이 실생활에 적용된 예로 체육대회나 올림픽을 들 수 있다. 2002년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얼싸안고 대한민국 축구팀의 사상 첫 4강 진출을 함께 자축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나와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자주 만나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이는 협동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협동과제에 실패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세상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의 기대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가령 고졸은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졸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이는 다시 고졸은 능력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류에인 지음 스몰빅 인사이트 출판 동화를 꿀꺽해버린 꿀잼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중에서 에피소드 15 옷이 날개가 되는 심리학적 이유 선비의 옷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의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항상 심리학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저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로 심리학을 알려주면 누구나 부담없이 심리학과 친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오늘 소개해드린 에피소드 외에도 우리가 어릴 적 접했던 동화 속 선뜻 납득되지 않는 장면이나 캐릭터들을 심리학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요. 심리학과 좀 더 가까워져 삶의 의문과 마음의 고민, 관계의 갈등 등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고 싶은 분들에게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